옛날 옛적 한국의 보령 지역에 위치한 청라산에는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산 속에는 누구에게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은 청라의 요정이라 불렸고 그는 초록색 빛을 발하며 산의 정령을 지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청라산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사람들이 산책이나 등산을 위해 자주 찾아오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아무도 감히 산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밤이 되면 청라의 요정이 그의 마법을 부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령 지역에 사는 용감한 소년 경희는 신비스러운 청라산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밤에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은 경희를 만류했지만 경희는 결심한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녁이 되자 작은 초롱불을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은 고요했고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만이 경희의 길을 간지럽혔습니다. 산 중턱에 이를 즈음 경희는 초록빛이 홀로 어두운 숲속을 반짝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자 거대한 나무 밑동에 선녀처럼 생긴 남자 요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기 왜 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경희는 요정에게 자신이 호기심에서 찾아왔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요정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경희에게 청라산의 비밀을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요정은 본디 이 산의 정령이며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면 이 산의 기운을 삶에 전파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자연이 가진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존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희는 요정의 지혜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어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정은 만족한 듯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경희에게 작은 초록빛의 보석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은 요정이 경희에게 선물한 마법의 돌이었고 항상 자연의 뜻을 기억하게 해주는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희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하며 자연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보령의 사람들은 청라산을 예전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밤에 청라산에서 들려오는 초록빛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지역인 정읍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겨운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덕유산의 절경 과밤 하늘에 펼쳐진 은하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덕유산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읍 마을에는 초이라는 마음씨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특히 바느질과 배틀을 잘해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죠. 초이는 매일 밤 덕유산 기슭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며 별의 소원을 비는 걸 좋아했어요. 그녀는 은하수를 따라 저 멀리 북쪽 나라로 가고 싶다는 꿈을 꾸었죠. 어느 날 밤 초이가 덕유산 기슭에서 은하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나는 별 하나가 떨어지며 초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별은 곧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였고 그 정체는 별의 왕자라는 영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왕자는 초이에게 다가와 그녀의 꿈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초이 또한 별들 사이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왕자는 초이에게 은하수를 따라 여행할 수 있는 마법의 실크 실타래를 주었습니다. 이 실타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은하수 속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해주었죠. 초이는 왕자와 함께 북쪽 나라의 신비한 별나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별들이 살고 있었고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초이는 별나라의 주민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마녀가 보내온 마법의 힘이었죠. 별나라를 구하기 위해 별의 왕자는 초이와 함께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초이는 정읍에서 배운 바느질, 솜씨를 이용해 마법의 실타래로 굳건한 방패를 만들어 마녀의 공격을 막아냈고 왕자는 자신의 별의 힘을 사용하여 어둠의 마법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별나라에 평화가 찾아오고 초이는 감사 인사와 함께 다시 정읍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별나라를 떠났지만 초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곳의 친구들과 모험 기억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유산의 은하수를 볼 때마다 자신의 꿈을 이루어준 별의 왕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후로도 초이는 정읍에서 행복한 삶을 살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답니다. 덕유산 기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초이와 별의 왕자의 전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읍의 밤하늘은 여전히 신비로운 이야기를 품고 반짝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아름다운 지역인 양산에 신비로운 동굴이 있었다. 이 동굴은 깊고 어두운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마을 사람들조차 좀처럼 발길을 들이지 않는 곳이었다. 그 동굴 앞에는 시간의 흐름이 만든 크고 오래된 나무가 있었고 나무는 계절마다 다양한 열매를 맺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를 선사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동굴에는 달빛의 여신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항상 은빛 날개로 밤하늘을 날며 세상에 빛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말이 있었다. 사람들은 여신의 모습을 본 적은 없었지만 달이 유난히 밝은 날에는 드물게은 붉은 새 한 마리가 동굴 입구를 맴도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소녀 수아는 동굴의 전설을 엄청나게 궁금해했다. 호기심이 넘쳤던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동굴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수아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달이 높이 떠오른 그날 밤 수아는 조용히 동굴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동굴에 들어서자마자 수아는 벽에 반짝거리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별빛이 새겨진 것처럼 아름다웠다. 그녀는 더 깊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거대한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에서는 은빛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은은한 빛이 내려와 연못을 환히 비추더니 그곳에 달빛의 여신이 나타났다. 여신은 수아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용감한 아이여, 이곳까지 오다니 놀랍구나. 너의 호기심과 용기는 나에게 기쁨을 주었도다. 수아는 놀라움과 환희 속에서 여신을 바라보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었다. 여신은 수아에게 자신의 날개 하나를 나눠주며 말했다. 이 날개는 너의 용기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할 때 이 날개를 흔들면 나는 언제든지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 후로도 수아와 달빛 여신은 종종 만났고 수아는 여신에게서 많은 지혜와 교훈을 배웠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던 동굴을 신비와 경이로움의 장소로 여기게 되었다. 양산 마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하며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은빛 날개를 볼 때마다 달빛 여신과 수아의 우정을 기억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평화롭고 아름다운 바다를 가진 섬 진도에는 바다의 신 용왕이 지켜주는 비밀스러운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바다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거센 파도와 폭풍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마을에는 용왕의 제단이 있었다. 매년 첫봄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함께 무사평안을 기원했다. 이번 해에도 어김없이 제사가 열렸다. 그러나 폭풍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다. 마을의 원로인 할머니가 말했다. 용왕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게 틀림없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젊은 어부인 수연을 앞세워 용왕에게 답을 찾고자 했다. 수연은 마을 최고의 어부였고 용왕의 은혜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수연은 깊은 밤 홀로 바다로 나아갔다. 청명한 밤하늘 아래 조용한 바다에 홀로 선 수연은 용왕의 제단으로 향했다. 그는 제단 앞에서 용왕님께 조심스럽게 물었다. 용왕님, 왜 우리 마을에 이토록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더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자 바다에서 커다란 용이 나타났다. 용왕의 위험 있는 모습에 수연은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용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인간이여,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소망을 알고 싶었다. 단지 무사평안만을 바라는 것이 아닌 더 큰 무언가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자 하였다. 이제 당신들이 그 답을 찾았으니 바다는 잔잔해질 것이다. 용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태풍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수연은 용왕께 감사하며 용왕이 지켜준 풍요로운 삶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다짐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에 열리는 제사에 더 많은 진심 어린 기원을 담기 시작했고 마을은 더욱더 풍요로워졌다. 용왕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은 진도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순창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고추장이었습니다. 순창의 고추장은 특별한 비법으로 만들어져 그 맛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고추장을 사용하여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고 고추장을 통해 마을이 번성했습니다. 한편 마을 가장자리에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는 소녀 은하가 있었습니다. 은하는 12살로 항상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했습니다. 은하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는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던 고추장 비법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은하에게 비법 중 하나인 마법의 고추장 항아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은하야, 이 고추장 항아리는 아주 특별한 것이란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에는 아주 오래된 도깨비가 담겨 있어. 이 도깨비가 고추장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 주고 있지. 할머니의 이야기에 은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도깨비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몰래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손전등을 들고 고추장 항아리 앞에 선 은하는 살며시 뚜껑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은은한 빛으로 물들며 작은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는 귀여운 얼굴에 커다란 눈을 가졌고 작고 둥근 뿌리 머리 양옆에 닿습니다. 안녕, 나는 도깨비 토비야. 넌 누구니? 도깨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은하는 놀랐지만 이내 호기심이 더해져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은하야. 정말로 도깨비가 있을 줄이야. 그 후로 은하와 토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은하는 몰래 일어나 토비와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가지 꿈과 상상력을 나누었습니다. 도깨비 토비는 은하에게 고추장을 더욱 맛있게 만드는 마법의 비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작물들이 말라가고 고추장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지만 은하는 토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토비는 매끄럽게 웃으며 은하의 손을 잡고 산의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도깨비들과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신비한 산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산골짜기에는 거대한 고추밭이 있었고 거기엔 비옥한 토양과 생명력이 넘치는 고추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토비의 마법 덕에 은하는 마을에 돌아와 이 특별한 고추들을 사용하여 맛있는 고추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고 은하와 토비는 마을을 지키는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은하의 용기와 도깨비 토비와의 우정은 순창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순창에서는 고추장을 만들 때 반드시 도깨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추장이 더욱 맛있고 특별하게 세상에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은하와 토비의 우정은 마을의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다른 이와의 우정과 협력을 통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돕고 화합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